예전에는 직주 근접이라든지 네. 또는 교통이 편하다거나 그쵸. 또는 환경이 좋다거나 네. 이런 공간들을 네. 많이 선호했고 또 그쵸. 이사를 가고 싶어 네.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네. 하셨는데 그게 좀 무슨 말인지 좀 궁금했어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교육기업인 코세라. 아, 코세라. 코세라가 무크 플랫폼인데 얘네가 원래도 트래픽을 많이 갖고 가고 수익도 높았는데 이제 메타버스형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요즘에 대학이 갖고 있는 후광이나 인증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그러면 이 시장 자체도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네. 저희 대학만 봐도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땅들을 갖고 있거든요. 대학은 그 땅과 건물이 재산의 가장 이건데 과연 이 경우를 핵심 경쟁력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 예를 들어 롯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55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과연 이런 건물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가 될까? 예를 들어 미국의 그 서부 쪽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사무실을 가동하는 비율이 심한 경우는 5%도 안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취재 갔다 온 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자기 집에서 근무하고 그러다 보면 진짜 요지의 사무실을 계속 갖고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은 많이 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 근로자도 달라지는 게 작년 재작년부터 일본에서 실험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VR 장비를 노동자한테 씌워서 원격 근무하는 걸 하고 있어요, 일본에선. 근데 육체 노동자들한테. 2021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했던 거는 장애인들이 VR을 쓰고서 도쿄 안에 있는 힙한 카페에서 로봇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와. 이건 기술적으로 100% 돼요. 왜냐하면 이미 네. 로봇은 국내에서도 라디오 방송에서도 막 광고해요. 우리 식당 로봇 땡땡이 해서 광고하거든요. 네. 이 땡땡이가 지금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빼버리고 사람 지능을 때려넣으면 훨씬 더 땡땡이가 똑똑해지죠. 완전 똑똑해질 수 있죠. 서빙하다가 눈치도 좋아지고. 네. 근데 요거를 장애인분들이 해주세요. 근데 그분들의 거주지를 보면 도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쿄 비싸잖아요, 땅값이. 네네. 서빙하는 분들의 임금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되게 외곽에서 접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업이 일을 여는 공간도 있지만 직원이 존재하는 공간 자체에 대한 특성도 달라지는데 결국 이게 부동산의 문제랑 연결이 되죠. 지금 저희가 부동산을 볼 때 입지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네. 입지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는 인간이 계속 공간을 같이 소비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킨 건 맞아요. 네. 뭐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롯데타워가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555층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근데 그래봤자 이게 뭐 100만 명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의 거대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더 많은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세라 같은 게 정말 좀 무섭다고 느꼈던 게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교수로서 가르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치면 뭐 100만 명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코세라에 있는 인기 있는 과목 하나를 보면 수강생이 30만 명이에요, 몇 년 만에. 이거 규모가 곱하기가 아니라 뭐 제곱, 3승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물리적인 인프라의 집객을 통해서 공간의 가치를 높였던 비즈니스 모델이 많은 곳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고민은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네. 메타버스 일상화가 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뭐 바람과 예측이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한데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산의 엑스포 유치도 좀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 게 우리나라는 너무 서울만 메가시티화가 되어 있고 서울에 모든 게 집중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 반 그러니까 좀 무서운 농담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이 될 때까지는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 1000만 명이 뭐 다 이렇게 서울에 살 얘기하세요. 거니까. 네. 이건 되게 우울한 거거든요.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이 상태로 못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자연을 꿈꾸죠. 또 제가 이제 있는 공간 중에 하나도 같이 있는 회사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데 다 여의도의 그 보수부시를 바라보는 그 씬을 되게 직원들이 좋아해요. 자연의 경관. 그러니까 도시에 있으면서도 자연을 원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창문으로만 바라보는 자연이 아니라 내 곁에 자연을 둘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인구가 충분히 퍼진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퍼지는 거를 뭐 메타버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정책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을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그런 인구 분산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그럼 메타버스 이렇게 이제 대중화가 될 수 있을 텐데 평범한 직장인들은 이제 그래서 나 뭐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메타버스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주가나 투자는 뭐 여러 가지 팩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투자해 놓은 것 중에서도 뭐 등락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머릿속에 뭔가 투자할 때 아무리 짧게 봐도 이 기업이 5년 후에 어떨까? 10년 후에 어떨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도 본인이 속한 바운더리 내에서 5년 후, 10년 후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정교를 해봤을 때 이 기업의 향방은 어떨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탑티어의 기업들은 일본계 금융기업들이었어요. 이게 한 2000년도, 그러니까 10년 뒤를 보게 되면 또 IT 기업이 그때부터 득세하기 시작했고. 네. 근데 웃긴 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게 되면 그 탑티어 한 15개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MS 말고는 다 손바뀜이 일어났어요. IT 맞아요. 내에서도. 자, 근데 저는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주식 전문가라기보다 그 산업에 있는 내부인들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산업 바운더리 내에서 5년 후, 10년 후에 손바뀜을 예측하는 건 그나마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의 주가 예측하는 것보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라.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보셔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개 기업들이 있을 텐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네. 10년 전에도 10위권 안에 들었었고 네네. 지금도 10위권 기업 안에 들어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좀 미래가 좀 어떨까요? 그 기업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MS는 네. 우리가 되게 보면 올드하다고 느끼잖아요. 뭐 도스, 윈도우, 뭐 파워포인트. 근데 이 B2B 쪽에서 쓰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죠. 클라우드도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 플랫폼도 이미 챗 GPT에도 무지막지한 돈을 투자해놓고 그러니까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보다 꽤 잘 따라갔던 기업이에요.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는 네. 계속해서 1위 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5년 뒤에도 네.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서 좀 딜레마가 있는 게 애플의 긍정적인 면은 애플은 일단 브랜드 밸류가 높은 것도 맞지만 디바이스 시장에 깔아놓고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시장에서 여기서 돈을 왕창 벌었죠. 애플은 이걸 학습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장비들도 동일한 마켓으로 형성을 해나갈 겁니다. 디바이스에서 적절히 벌고 플랫폼에서 앙짱 땡기고 남 못 들어오게 하는 모델로. 그런데 이 모델이 또 통할지는 전 지구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약간 달라지고 있는 건 최근에 메타버스다, 블록체인이다, 왜 3.0이다라는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네.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애플의 세계관은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누구나 앱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심사받아야 되고 애플이 수수료 왕창 떼가야 되고 정책 바꾸면 갑자기 앱 퇴출되고 네. 애플이 이건 거예요 그냥. 근데 웹 3.0이나 블록체인파는 보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가치 결정해야지. 그리고 공정하게 나눠가야지 이거거든요. 근데 애플은 그래서 이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기업 생태적으로. 그런데 이런 생태가 많이 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지금까지 성공했던 모델이 여기서 통할까? 네. 그러니까 저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 애플이 이긴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생태계가 그런 약간 비전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현실화 못했을 때는 애플이 이기겠죠. 이건 철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어. 그 애플은 굉장히 올드한 사고관을 갖고 있는 예전으로 보게 되면 약간 독재 회사처럼 보이면서 시장 뒤로 밀려날 것 같아서 저는 애플은 안 변할 것 같고 이 다른 쪽 웹 3.0이나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것들을 진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것이냐. 그러면 애플은 좀 뒤로 갈 것 같고 이들이 잘못하면 애플이 여전히 득세할 것 같고. 애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기업들이 오를 수 있고 좀 더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기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메타버스 내에서만 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인프라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을 많이 만들고는 있죠. 당연히 지금 이제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나 서버 수요가 죽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수요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삼성의 반도체도 당연히 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삼성이 아직까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주다 보니까는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쪽 반도체는 조금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좀 안타깝고요. 안 들어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 쪽이나 고도의 프로세서 쪽 그쪽은 좀 삼성이 개선했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삼성이 조금 뒤처져 있는데 또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이 또 저력이 있잖아요. 우리 삼성이. 그러니까 저는 삼성이 또 잘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디바이스 시장에서 좀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근데 진짜 이건 뭐 좋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플랫폼이나 콘텐츠인데 전통적으로 계속 어떤 플랫폼에 진입하려 해도 안 됐고 OS도 안 됐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분야는 삼성이 체질적으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전 삼성이 힘이 있는 기업이니까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이나 콘텐츠도 이 다음이 아니라 다다음이나 그 다음을 봐서라도 전 삼성이 100년, 200년 가는 기업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플랫폼이나 콘텐츠에 대한 체질을 지금도 정말 롱텀으로 투자를 꾸준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래도 삼성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올라가기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콘텐츠나 플랫폼 쪽이 부가가치가 더 높고 친환경적인 면은 많이 있고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더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제조 쪽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교수님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봤을 것 같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이게 산업 생태계를 보게 되면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그중에 하나가 지배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얘를 모델링해서 많이 따라가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절벽처럼 그러니까 단선이 세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이게 모든 산업의 역사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배적 디자인이 하나가 나온 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어떤 분들이 뭐 제페토, 예프랜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그렇게 아이들 위주의 플랫폼 중에 뭐가 1등이냐 물어보시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의 1, 2, 3, 4등은 있지만 이게 2, 3년 후에 유지될지는 저는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빠르게 변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투자적인 측면에선 한쪽에만 집중하는 건 되게 리스크가 큰 거죠. 물론 그만큼 잘 됐을 때 수익도 높아질 수 있지만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또 많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한 기업에만 뭔가 딱 줄 잡은 거. 몰빵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잘된 사람들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밥 사달라고 할까봐. 잘 돼가지고 징징대는 애들 보면 다 한 기업. 근데 저도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긴 해요. 뭐 전문가는 주식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산업을 이렇게 바라보고 투자하는데 저도 그래서 한 10군데 넘게 투자합니다. 국내 기업, 해외 기업 쪼개가지고. 혹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솔직히 지금은 총합은 마이너스긴 합니다. 총합은 마이너스인데 또 장기적으로는 뒤집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앞둔 지금 시청해 주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마션 보셨나요? 마션. 맷 데이먼 나오는 거. 봤습니다. 마션 보면 맷 데이먼이 뭐 먹죠? 감자를 드시는데 이 감자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었거든요. 남미에서 키웠고 유럽인들이 이걸 갖고 가가지고 또 유럽에 부흥하는데 감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감자 얘기를 왜 하냐면 학자들이 농반 진반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화성 있잖아요. 화성. 감자를 심어서 화성의 토지나 대기를 바꾼다. 말은 돼요. 근데 시간이 한 5,000년 걸려서 문제긴 한데 근데 그럼 그런 다양한 우주 탐사를 인간이 왜 꿈꾸냐 하게 되면 인간은 늘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안 가본 땅이 없고 지구를 다 발을 밟으니까 이제 화성이다, 뭐 금성이다 그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욕심의 지향점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2025년, 뭐 2030년 얘기하니까 뭐 너무 나중인데 화성 5,000년보다 훨씬 더 눈앞에 와 있는 것 시대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7년 뒤 금세옵니다. 여러분 금세오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하고 닿아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든 간에 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철학으로는 좀 안 맞거나 불편한 게 있으셔도 관심을 갖고서 지켜보시는 건 중요하다.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